어느 늦가을 저녁, 낡은 골목 끝 허름한 셋방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뿐이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한때 온 고을이 부러워하던 대갓집 종부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이름은 순덕. 오늘 밤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려 하고 있었다. 집세가 밀렸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하니 정확히 말하면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선 그 자세에는 수치심이 아니라 결단이 서려 있었다. 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은 굴복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이다. 조용하고 치열한 한 여인의 전쟁. 1960년대 한국의 시골 읍내. 논밭 사이로 흙길이 이어지고 기와지붕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시절. 남자가 말하면 법이었고 집안의 이름이 곧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다. 명문가의 대문 안에 들어서면 그것이 곧 평생의 안위였고 그 문 밖으로 쫓겨나면 그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여자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없었다.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숨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대. 순덕은 원래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부치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품을 팔았다. 밥 한 끼가 귀했던 집. 그런 집에서 태어난 딸이 명문 박씨 가문의 종손에게 시집을 갔다. 온 마을이 놀랐고 온 고을이 부러워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순덕이는 팔자를 고쳤다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대문 안에서 순덕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박씨 가문의 종부. 그 이름은 화려했지만 순덕에게 그것은 족쇄였다. 시어머니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숨소리도 죽여야 했고 가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 과묵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순덕을 바라봐주던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거친 세상과 차가운 시가 사이에서 남편은 유일한 벽이었다. 순덕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벽. 그 벽이 무너졌다. 갑작스러운 병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이 남편은 35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가의 공기가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시동생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순덕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 속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너는 필요 없다. 가난한 집딸. 대를 이을 아들도 낳지 못한 며느리. 종손이 죽은 지금 순덕이 그 집에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 아니, 처음부터 이유 따위는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종손의 아내라는 이름 하나가 순덕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고 있었을 뿐이다. 이름이 사라지자 순덕의 자리도 사라졌다. 쫓겨났다고 말하면 시가에서는 부인할 것이다. 스스로 나갔다고, 며느리가 제 발로 떠났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순덕은 안다. 매일 밤 방문 밖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을, 밥상 위에서 하나씩 사라지던 반찬술을, 빨래를 거두며 등 뒤에서 날아오던 말들을. 그것은 쫓아냄이었다. 소리 없는 그러나 분명한 쫓아냄이었다. 순덕은 떠나기로 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무릎 꿇고 남아서 천천히 죽어가느니 두 발로 걸어나가 살아남겠다는 선택. 어디로 갈 것인가? 친정으로? 이미 아버지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친척에게? 가난한 집안에 돌아온 과부를 반겨줄 곳은 없다. 순덕에게 갈 곳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박씨 가문의 며느리였다는 과거를 지우기로. 명문가의 종부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왜? 동정받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 이름이 따라붙는 한 시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고 체면을 중시하는 명문가는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순덕이 과거를 드러내는 순간 시가는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입을 막기 위해, 존재를 지우기 위해. 그래서 순덕은 스스로를 만들어냈다. 빚에 쫓기는 평범한 여인, 남편을 잃고 갈 곳 없는 불쌍한 과부,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을,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률. 보따리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것만 챙겼다. 옷 몇 벌, 바늘과 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건네준 손수건 한 장.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아니, 두고 왔다. 과거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읍내.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골목. 그 끝에 있는 허름한 셋방 앞에서 순덕은 멈춰섰다. 가을 바람이 매서웠다. 보따리를 쥐손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만 가면 된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주름 가득한 얼굴의 늙은 여인이었다. 의심 가득한 눈으로 순덕을 위아래 훑어보았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숙인 고개 안에서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살아남겠다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삶이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다. 바닥을 찍었다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진짜 끝은 스스로 포기했을 때만 온다.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아직 두 발로 서 있으니까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순덕은 자신의 이름조차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마을에서 새 삶의 첫 발을 내딛었다. 김순덕이 아닌 이순이,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붙인 새 이름이었다. 평범하고 흔하고 누구의 기억에도 걸리지 않을 이름. 박씨 가문의 족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 이 이름 하나가 순덕의 방패였고 동시에 칼이었다. 첫 번째 밤. 늙은 여인 집주인 봉순 할머니는 순덕을 부엌 옆 좁은 방으로 들였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이불 한 채가 전부인 방. 하지만 순덕은 그 방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깨지 않아도 되는 밤. 처음으로 숨을 쉬어도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안도는 사치였다. 내일이 있었다. 당장 내일에 끼니가 있었다. 보따리 속 동전 몇 딜은 사흘을 버티기에도 빠듯했다. 일을 찾아야 했다. 몸을 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논이든 밭이든 부엌이든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새벽같이 일어났다. 봉순 할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불을 지폈다. 물을 길어왔다. 마당을 쓸었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부엌에는 이미 따뜻한 죽이 끓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죽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 주름진 눈가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경계가 한 겹 벗겨진 것이다. 순덕은 알았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시간으로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손뿐이었지만 그 두 손이면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게 만들 것이었다. 읍내 장터가 서는 날 순덕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속에 섰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순덕이 원한 것이었다. 투명한 존재, 보이지 않는 사람. 그 투명함 속에서 순덕은 단단해질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지금 순덕의 유일한 전략이었고 가장 강력한 반격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순덕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 그녀가 무엇을 가졌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에 짓밟혔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이 투명한 여인이 한때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말해야 한다. 15년 전 순덕은 가마를 탔다. 온 마을이 쏟아져 나왔다. 길 양편으로 사람들이 늘어서서 구경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 그 앞뒤로 줄지어 선 하인들, 풍악 소리가 산을 넘었다. 박씨 가문의 종손이 장가를 든다는 소식은 세고을에 퍼졌고 그날 순덕의 마을은 잔칫집이 되었다.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순덕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전부였다.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마에 올랐다. 18,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허리가 곧고 눈빛이 서늘한 여인. 그 여인이 순덕의 앞에 섰다. 손에는 금비녀가 들려 있었다. 무게가 느껴지는 묵직한 금비녀. 시어머니는 그것을 순덕의 머리에 꽂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박씨 가문 사람이다. 선언이었다. 축복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환영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순덕은 그때 몰랐다. 그 금비녀의 무게가 평생의 족쇄가 될 줄을. 종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겉에서 보면 대갓집 맏며느리, 비단옷, 넓은 안방, 부러울 것 없는 신분. 하지만 안에서는 달랐다.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순덕은 일어나야 했다. 부엌에 불을 지폈다. 시부모의 세수물을 데웠다. 아침상을 차렸다. 상을 올리고 수저를 놓고 식구들이 다 권력까지 옆에 서서 기다렸다.
자신은 마지막에 먹었다. 찬밥에 국물 한 그릇. 제사가 있는 날이면 더했다. 3일 전부터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떡을 찌고 나무를 묻혔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색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매의 눈이었다. 전의 색이 고르지 못하면 다시 붙였다. 나물의 간이 맞지 않으면 새로 묻혔다. 박씨 가문에서는 이 정도도 못하느냐. 그 한마디가 채찍이었다. 시가 어른들의 수발도 순덕의 몫이었다. 시할머니의 약을 다리고 시아버지의 의관을 정돈하고 안방 이불을 널고 개고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고 하루가 24시간으로도 모자랐다. 몸은 달았다. 하지만 입은 닫아야 했다. 종부란 그런 것이라고 했다. 가문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 그 기둥이 신음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고된 삶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다. 남편이었다. 과묵한 사람이었다. 말이 적고 표현이 서툴렀다. 하지만 밤이면 순덕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 주었다. 순덕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보면 조용히 기름을 가져다 놓았다. 시어머니 앞에서 순덕이 꾸중을 들을 때면 나중에 조용히 말했다. 잘하고 있다.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가 순덕을 버티게 했다. 남편은 순덕의 방패였다. 시가의 압박이 심할 때 남편이 한마디 하면 잠잠해졌다. 종손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 그늘 아래서 순덕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남편이 있는 한 이 집에서의 삶은 견딜만 했다. 아니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은 가을이었다. 들녘의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던 날. 순덕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님 서방님이.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낙마, 사고, 숨을 거두셨다. 그 단어들이 귀를 때렸지만 뇌에 도달하지 못했다. 순덕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만이 현실이었다. 다리가 풀렸다. 무릎이 꺾였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검어졌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소리 없이 천장이 내려앉듯이 기둥이 부러지듯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어둠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세상은 달라졌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순덕을 보는 눈이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먼저 변했다. 측은함도 잠깐이었다. 771이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순덕을 불렀다.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서를 펼쳤을 때 순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논도, 밭도, 집도 전부 시동생과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다. 순덕이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며느리가 무슨 재산이냐. 한마디로 정리되었다. 15년의 삶이 새벽마다 일어나 이 가문을 떠받쳤던 세월이 전을 부치고 떡을 찌고 마루를 닦았던 수만 번의 아침이 단 한마디로 지워졌다. 시동생은 더 노골적이었다. 형수님,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의 바른 말투 속에 칼이 있었다. 나가라는 뜻이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빨리 이 집에서 사라지라는 뜻이었다. 하인들의 태도도 변했다.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눈을 피했다. 부엌에서 순덕의 자리가 줄었다. 밥상이 작아졌다. 안방은 시동생 내외에게 넘어갔다. 순덕은 건넌방으로 밀려났다. 한 뼘씩 자리를 빼앗겼다. 그제야 순덕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다. 기능이었다. 종손의 아내라는 기능, 대를 잇는 기능, 가문을 보살피는 기능.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순덕이라는 존재도 필요 없어졌다. 금비녀를 꽂아주던 손이 이제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라고, 끝났다고. 분노가 차올랐다. 하지만 순덕은 삼켰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다. 무너지면 끝이었다. 이 집이 원하는 것은 순덕이 스스로 무너져 나가는 것이었다. 초라하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나는 것. 순덕은 결시 않겠다고, 쫓겨나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발로 나가겠다고, 그리고 살아남겠다고, 이 가문이 자신에게 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그래서 떠났다. 새벽녘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각, 보따리 하나를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대문을 마지막으로 등졌을 때 순덕은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다시는 누군가의 기능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름 없는 존재로 살지 않겠다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두 손이 있다. 두 발이 있다. 그것이면 된다. 그것이면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순덕은 밤길을 걸었다. 맨발이 자갈을 밟았다.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정신을 세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박씨 가문의 대문에서 멀어질수록 등에 짊어졌던 보이지 않는 짐이 벗겨졌다. 하루를 걸었다. 이틀을 걸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까지. 박씨 가문의 이름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리고 낯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순덕은 스스로를 지웠다. 명문가의 며느리라는 과거를, 종부라는 이름을, 금비녀를 꽂았던 기억을 전부 묻었다. 대신 새로운 얼굴을 만들었다. 빚에 쫓기는 불쌍한 여인, 갈 곳 없는 떠돌이. 그것이 순덕이 선택한 가면이었다. 굴욕이었을까? 아니다. 생존이었다. 명문가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시가의 손이 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숨겼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날 이후 순덕은 한 번도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누가 물어도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웃기만 했다. 그 침묵이 순덕의 갑옷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순덕은 새로운 자신을 세워나갔다. 결국 순덕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순덕을 자유롭게 했다. 아프지만 처절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으므로 그 밤이었다. 모든 것이 결정된 밤. 순덕은 그날 저녁까지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명문가의 며느리가 집을 나간다는 것, 그것은 상상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아무리 존재를 부정당해도 이 대문 안이 자신의 세계라고 믿었다. 아니, 믿도록 길들여졌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제가 해라. 방 안에 떨어진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순덕은 처음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가 다시 시집을 가라. 남편이 죽은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 상복의 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순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 마치 당연한 수순처럼. 내가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알고 있지?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줄 하나가, 아주 오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 하나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분노였을까? 아니,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수치,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감정 아래 깔려있던 오래 억눌려온 한 가지 진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시집 온 첫날부터. 순덕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종부라는 기능, 대를 이을 도구. 그리고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지금, 시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순덕을 버린다. 제가라는 포장지에 싸서, 체면이라는 리본을 달아서. 순덕은 그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제가를 할 것인가? 모르는 남자의 집으로 다시 보내질 것인가? 또다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기능으로 살 것인가? 같은 삶을 반복할 것인가? 장소만 바뀐 채, 이름만 바뀐 채. 아니다. 순덕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통증이 각성이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여기를 나가더라도 내 발로 나간다. 내 의지로 나간다. 그것이 순덕이 그 밤에 세운 단 하나의 결심이었다. 결심이 서자 몸이 움직였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내일이면 시어머니가 중매쟁이를 부를 것이다. 내일이면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순덕을 내보낼 채비를 할 것이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다. 그들의 계획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한밤중 집안이 고요해진 시각, 순덕은 조용히 일어났다. 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크지 않은 보따리,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순덕은 잠시 멈칫했다. 남편의 유품 하나를 집었다. 작은 놀이개, 남편이 혼례전 보내온 것이었다. 사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순덕을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기억이었다. 그것 하나만은 가져가기로 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자신이 한때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로서. 약간의 돈, 몸종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다.
며느리에게 따로 주어지는 돈은 없었다. 시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쥐고 있었으므로. 하지만 순덕은 틈틈이 남몰래 작은 돈을 숨겨두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이 오늘 밤 자신을 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따리에 담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존심이었다. 이 집에서 빼앗기고 짓밟히고 부정당했던 것, 하지만 끝내 죽지 않은 것. 순덕은 그것을 단단히 묶어 등에 줬다. 대문 앞에 섰다. 한 발자국만 나서면 된다. 한 발자국만. 하지만 그 한 발자국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돌아보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돌아보는 순간 미련이 발목을 잡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보지 않았다. 뒤를 보지 않았다. 문지방을 넘었다. 그 순간 순덕은 명문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을 벗었다. 박씨 가문의 종부라는 껍질을 벗었다. 문지방 위에 올려놓고 떠났다. 가져가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으므로, 이제 순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름도 소속도 지위도 없는 여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무것도 아님이 자유였다. 처음으로 짊어진 것 없이 걷는 기분이었다. 무겁지 않았다. 두렵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걸으며 생각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박씨 가문의 힘이 닿지 않는 곳. 멀리, 최대한 멀리. 하지만 거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시가에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다. 체면 때문에. 명문가 며느리가 도망쳤다는 소문은 그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므로 반드시 찾으려 할 것이다. 끌고 오려 할 것이다. 그래서 순덕은 결정했다. 자신을 지우기로. 명문가 며느리였던 과거를 흔적도 없이 묻기로. 대신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로 했다. 빚에 쫓기는 여인, 집세를 못 내 쫓겨난 불쌍한 사람. 그것이 순덕이 선택한 가면이었다. 왜 하필 빚쟁이였을까? 단순하다. 빚진 사람에게 과거를 묻는 사람은 없다. 돈 없는 사람의 출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가난은 가장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덕은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명문가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 시선이 싫었다. 차라리 빚진 사람이라는 낙인이 나았다. 그것은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이야기였으므로 이틀을 걸었다. 밤에는 상기송에서 잠을 청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은 길로만 걸었다. 배가 고판다. 발이 부르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잡힌다. 멈추면 끝난다. 멈추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생각만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낯선 읍내가 보였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 아는 얼굴 하나 없는 곳. 순덕은 읍내 어귀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름도 과거도 가문도 없이 오직 두 손과 두 발만으로. 낯선 읍내에 도착한 순덕 앞에 놓인 것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거리와 텅 빈 주머니뿐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주저앉지 않았다. 텅 빈 주머니를 움켜쥐고 읍내의 첫 번째 골목으로 발을 들였다. 걸음마다 되뇌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끝까지 간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순덕은 거리를 훑으며 눈을 굴렸다. 하룻밤을 넘길 곳. 그것이 지금 당장의 전부였다. 거창한 계획 따위 없었다. 오늘 밤 지붕 아래에서 자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투였다. 골목 끝에 작은 주막이 보였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순덕은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주모 한 사람이 그릇을 닦고 있었다. 순덕을 올려다본 눈에 경계가 서렸다. 늦은 시각에 보따리 하나 든 여자.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순덕은 입을 열었다.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빚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내일부터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만든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었다. 명문가 며느리 순덕은 이미 문지방에 두고 왔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빚에 쫓기는 이름 없는 여자, 그 여자로서 말하는 것은 떨릴 일이 아니었다. 주모가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부르튼 발, 먼지 묻은 치마,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 안에서 꺾이지 않은 눈빛. 주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부엌 옆에 빈 방이 하나 있어. 오늘 밤은 거기서 자. 대신 내일 아침부터 일해.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 다짐이었다. 여기서부터 쌓아 올린다. 한 뼘씩, 한 걸음씩.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날이 밝기도 전에 눈을 떴다. 부엌 옆 좁은 방,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지만 몸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선명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어제의 자신은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자신은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순덕은 일어나 방을 나섰다. 주모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복순 할머니라 불렀다는 이미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순덕을 보는 눈이 여전히 날카로웠다. 믿지 않는 눈, 그러나 내쫓지도 않는 눈. 그 사이 어딘가에 순덕의 자리가 있었다. 밥 먹고 시장 가서 물건 날라. 10은 저녁에 줄 테니까. 그것이 복순 할머니가 건넨 첫 번째 말이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이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문장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처럼 들렸다. 일하면 먹을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시장은 읍내 중심에 있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움직였다. 생선 파는 안악, 채소 지게를 진 노인, 떡을 찌는 아주머니.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거칠었다. 순덕은 그 틈에 끼어들었다. 처음 맡은 일은 생선 좌판에서 얼음을 나르는 것이었다. 무거웠다. 손이 시렸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노동이었다. 명문가 종부의 손, 비단을 만지던 손, 족보를 넘기던 손. 그 손이 생선 비린내에 절고 얼음물에 트고 거친 삼배에 쓸렸다. 처음 이틀은 손바닥에서 피가 났다. 사흘째부터 굳은 살 잡히기 시작했다. 순덕은 그 굳은 살을 증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스스로 버티고 있다는 증거. 시장 일이 끝나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남의 집 빨래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랫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이전 삶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건넨 도자기 찻잔, 남편이 서재에서 읽던 책 넘기는 소리, 대청마루에 놓인 은촛대, 그것들이 지금의 빨래 거품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하지만 순덕은 그 기억들을 일부러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빨랫방망이를 한 번 더 내리쳤다. 그때마다 과거가 조금씩 옅어졌다. 씨바느질도 시작했다. 이것만은 순덕이 자신 있는 일이었다. 명문가 며느리로서 배운 수놓기, 정교한 솔기, 그 기술이 여기서는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옷가지를 맡기기 시작했다.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났다. 순덕은 밤늦도록 바늘을 움직였다.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그러나 마을은 순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은 바느질보다 빨랐다. 저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래. 아니야, 빚 때문에 도망 온 거라던데. 어디서 굴러온 건지 이래저래 수상해. 수군거림은 시장 좌판 사이로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순덕의 귀에 닿았다. 처음에는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빚쟁이 행세가 벗겨지면 도망쳐 나온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삼켰다. 한 번, 두 번, 10번. 삼키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단단함이 되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순덕은 이랬다. 새벽에 일어나 밤에 쓰러졌다. 그 사이에 쏟아지는 시선들은 발밑의 자갈과 같았다. 아프지만 걸음을 멈출 이유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저녁 순덕은 복순 할머니 앞에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한 달치 방세, 동전 하나하나를 직접 벌어 모은 것. 손톱 밑에는 아직 생선 비린내가 남아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봉투의 무게는 그 어떤 명문가의 은전보다 무거웠다. 복순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순덕을 한참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빠졌다. 날카로움이 빠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인정이라 부르기엔 작고 무관심이라 부르기엔 따뜻한 무엇이었다. 잘 벌었네. 그 세 글자가 전부였다. 복순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다.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하지만 그 눈물은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삼키고 또 삼킨 것들이 녹아 흐르는 것이었다.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이 가슴 안에서 터지듯 퍼지고 있었다. 누구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누구의 재산에 빌붙지 않고 맨몸과 맨손으로 이 바닥에서 첫 번째 벽돌을 놓았다. 며칠 뒤 저녁이었다. 순덕이 늦은 바느질을 끝내고 방에서 나왔을 때 부엌 앞에 뭔가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 아직 김이 올랐다.
복순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찌개 한 그릇만이 어둑한 마루 위에 앉아 있었다. 순덕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먹었을 때 목구멍이 뜨거웠다. 맛 때문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뒤로 된장찌개는 종종 나타났다. 때로는 국밥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감자 두어 개가 되기도 했다. 복순 할머니는 한 번도 직접 건네지 않았다. 항상 놓아두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할머니의 방식이라는 걸 순덕은 알았다. 입으로 말하는 대신 손으로 말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지만 자기 지붕 아래에 들인 사람은 끝까지 품는 사람. 어느 날 아침 복순 할머니가 순덕을 불렀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순덕아. 그 두 글자에 순덕의 걸음이 멈췄다. 이 마을에 온 뒤로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저 여자, 빚쟁이, 새로 온 사람, 그것이 순덕을 가리키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이름을 불렀다. 마치 순덕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듯. 네, 순덕이 대답했다. 그 대답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용건을 말하고 돌아섰다.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것이 뿌리였다. 이 낯선 땅에 처음으로 내린 가느다란 뿌리.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봄의 차가운 바람이 여름의 열기로 바뀌고 여름이 다시 가을로 접어들 무렵 순덕은 더 이상 이 마을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여전히 수군거림은 있었다. 여전히 시선은 따가웠다. 하지만 순덕의 두 발은 이 땅을 단단히 밟고 있었다. 빨래터에서, 시장에서 바느질감을 들고 골목을 오갈 때 순덕의 걸음에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스스로 만들어낸 무게,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은 무게. 그러나 과거는 그리 쉽게 놓아주는 법이 없었다. 순덕이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순덕이 두고 온 그 집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소문이란 것은 바람보다 빠르다. 아무리 작은 마을에 숨어도 아무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한번 뿌려진 이름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건져 올려진다. 그 가을 순덕이 떠나온 명문가에서는 조용한 수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움직인 것이다. 체면 때문이었다.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는 것, 그것은 가문의 치욕이었다. 죽었든 살았든 찾아내야 했다. 끝내야 했다. 하인 둘이 읍내 방방곡곡을 돌기 시작했다. 낯선 여자, 혼자 온 여자, 빚을 핑계로 나타난 여자, 그런 소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길을 돌렸다. 그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순덕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놓은 첫 번째 벽돌 위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쌓아 올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도망치는 자에게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시장 어귀에서 순덕은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김순덕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순덕이었던 여자 씨가 마을에서 두부를 팔던 행상인의 아내, 순덕이 시집살이하던 그 대갓집 앞 골목을 매일 지나던 여자. 얼굴을 마주친 순간 순덕의 피가 얼어붙었다. 시장 한복판이었다. 사람들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고 호떡 굽는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그 혼잡한 공간에서 순덕의 세계는 한순간에 멈춰섰다. 행상인 여자는 좌판 위에 무청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직 순덕을 보지 못했다. 그 짧은 찰나가 순덕에게 주어진 전부였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보다 빨랐다. 순덕은 고개를 확 돌려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담벼락 사이로 등을 밀어넣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귀가 먹먹했다. 손끝이 떨렸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발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다. 봤을까?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봤을까? 알아봤을까? 나를, 그 집 며느리를 알아봤을까? 골목벽에 등을 붙인 채 순덕은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크다고 느꼈다. 시장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이 심장 소리는 숨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골목 모서리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행상인 여자는 여전히 무청을 다듬고 있었다. 순덕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보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순덕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시장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 두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골목을 3개나 돌아서 간신히 복순 할머니 집 처마 밑에 도착했을 때 순덕은 문지방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하는가? 이 마을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했다. 내 힘으로 일어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 하나에 옛 마을 사람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가? 도망은 자유가 아니었다. 순덕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도망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벽이 보이지 않을 뿐 쇠창살 대신 공포가 가두고 있었다. 누군가 알아볼까봐, 누군가 소문을 퍼뜨릴까봐, 누군가 그 집에 돌려보낼까봐 매일이 불안이었다. 다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삶은 무엇인가? 빚쟁이 행세로 얻어낸 하룻밤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바느질로, 빨래로, 온갖 궁은 일로 하루하루를 벌어 살았다. 그 모든 것이 자유를 위해서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렇게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자유인가? 그 대갓집 안에서 숨죽이고 살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은 하나 있었다. 여기서는 순덕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맞든 틀리든 이 삶은 순덕의 것이었다. 그 한 가지가 순덕을 붙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순덕은 시장에 가지 않았다. 핑계를 대고 집 안에만 있었다. 바느질감을 받으러 가야 하는 날도 미루고 빨래터에도 나가지 않았다. 복순 할머니가 눈치를 챘다. 그 할머니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다.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었다. 다만 그 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복순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말했다. 아가, 며칠째 얼굴이 하얗구나.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별 사람 다 봤어. 도둑질하고 온 놈, 사람 죽이고 도망 온 놈, 불 지르고 숨은 놈. 그런 놈들은 눈빛이 달라. 뭔가를 감추는 눈빛 말이다. 순덕의 손이 멈췄다. 할머니의 눈이 순덕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근데 너는 달라. 감추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눈이여. 쫓기는 사람 눈이지. 순덕의 입술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가 부직갱이로 죄를 헤집으며 말을 이었다. 너 보통 사람이 아니제? 순덕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에 확신이 서려 있었다. 손은 거칠어. 일도 마다 않고 해. 근데 내 예절은 그게 아니여. 숟가락 놓는 법, 인사하는 법, 밥상 차리는 순서,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배운 사람이 하는 거여.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어. 약방 앞에 붙은 글귀, 너 그거 읽고 있었지? 이 마을에서 글 읽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 침묵이 흘렀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또닥또닥 울렸다. 순덕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들킨 것이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할머니.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마을에 온 뒤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의 문을 열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저는 좋은 집안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어떤 집안인지, 왜 나왔는지, 누구를 두고 왔는지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 순덕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알았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순덕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 젊은 여자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거친 손. 다 말 안 해도 돼.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숨는 건 한때야. 숨어서 살 수는 없어. 이 세상에 영원히 숨을 수 있는 곳은 무덤밖에 없거든. 그 말이 순덕의 가슴에 박혔다. 모처럼 깊이 박혔다. 너는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서야 해. 똑바로. 그날 밤 순덕은 울었다. 오래 울었다. 그 집을 나온 뒤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순덕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달랐다. 눈이 달랐다. 며칠간 숨죽이며 움츠렸던 어깨가 펴져 있었다. 시장에 간다고 했다. 복순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괜찮겠어? 괜찮아야지요. 순덕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공포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기로 한 것이다. 진실을 나누자.
오히려 순덕은 가벼워졌다.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한 사람에게라도 보여주었더니 그 무게가 순덕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순덕을 세우는 힘으로 바뀌었다. 비밀은 감출수록 무거워진다. 하지만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비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이야기가 된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울 때가 온 것이다. 순덕은 그것을 알았다. 도망치는 삶은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부터는 선택하는 니다. 순덕은 대문을 나섰다. 발걸음이 단단했다. 어제까지의 순덕이 아니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같은 골목이었지만 풍경이 달랐다. 아니, 풍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순덕의 눈이 달라진 것이다. 두부 행상인 여자가 있든 없든 그것은 더 이상 순덕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잡히면 어쩔 것인가. 그때 가서 맞서면 된다. 도망칠 궁리를 하느라 허비한 시간이 얼마인가. 그 시간에 한 땀이라도 더 놓았으면 됐다. 시장에 들어섰다.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제 두 발로 선 사람으로서 바느질감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순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김순덕이 아니다. 그 집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나다. 그것이 선언이었다. 누구에게 들려줄 필요도 없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 세상이 뭐라 하든 과거가 뒤쫓아오던 순덕은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맞서 선다. 제 이름으로.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순덕의 발걸음은 날마다 단단해졌고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덕의 삶을 진짜로 바꿔놓은 것은 바늘이 아니었다. 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스 목소리였다. 아줌마, 나 이름 쓰는 거 가르쳐줘. 복순 할머니네 손녀 영이었다. 7살 콧물을 훌쩍이며 순덕의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순덕이 장부에 글씨를 적는 것을 본 모양이었다. 이 마을에서 글을 아는 여자는 드물었다. 하물며 붓글씨를 쓸 줄 아는 여자는. 순덕은 멈칫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종부 시절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훔쳐 익힌 글이었다. 며느리가 학문을 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밤마다 남은 먹물로 다 쓴 종이 뒷면에 글자를 따라 썼다. 그 시간들이 순덕에게는 유일한 자유였다. 감옥 안의 작은 창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창문이 문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래, 들어와. 순덕은 영희를 방 안으로 들였다. 땅바닥에 물을 적셔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느드. 영희 눈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을 보는 순간 순덕은 알았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남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가 쥐고 있던 것. 그것을 나눌 수 있다. 다음 날 영희가 친구를 데려왔다. 그 다음 날은 3명이 왔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덕의 좁은 방에는 5-6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게 되었다. 서당이라 부르기엔 초라했다. 책상도 없고 벼루도 변변치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어떤 서당보다 맑았고 순덕의 목소리는 어떤 훈장보다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 빚쟁이 여자라 불렀다. 그 다음에는 바느질 잘하는 여자였다. 이제는 달랐다. 선생님 댁에 가자.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했다. 선생님. 그 호칭이 순덕의 귀에 닿을 때마다 순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울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감사한 것이었다. 살아 있어서. 여기까지 버텨서. 한 달이 지났다. 글방은 커졌다. 아이들뿐 아니라 젊은 아낙네들도 찾아왔다. 이름 석자 쓸 줄 모르는 여자들이 순덕 앞에 앉아 제 이름을 처음으로 써보았다. 그 순간의 표정을 순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글자로 확인하는 순간에 그 벅찬 얼굴을 순덕은 생각했다. 종부였던 시절 나는 이 학식을 숨겨야 했다. 부끄러운 것처럼,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이 죄인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여기서 이 글은 무기다. 나를 세우는 무기이자 남을 세우는 힘이다. 그렇게 순덕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낯선 남자 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깨끗한 두루마기, 반듯한 갓. 이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복순 할머니가 먼저 알아챘다. 순덕아, 저것들 내시가 쪽 사람 아니냐? 순덕의 등이 굳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하지만 순덕은 도망치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다. 똑바로 왔다.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남자들이 다가왔다. 그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박씨 문중에서 왔소. 셋째 종부 되시는 분 맞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답이었다. 본가 어르신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소. 재산 정리 문제가 있으니 돌아오시라고. 재산, 그 단어가 순덕의 입에서 쓴웃음을 만들었다. 재산이라 그래서 찾은 거다. 내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문서에 필요한 도장으로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무슨 소리요? 아직 이혼장이 정리되지. 나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물건이 아닙니다. 순덕이 말을 잘랐다. 생전 처음이었다. 시가 어른 앞에서, 아니 시가에서 보낸 사람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낸 것이 종부로 살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만이 순덕의 몫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의 순덕은 다르다. 문건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 발로 그 집 문턱을 다시 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기억하는 순덕은 그림자 같은 여자였으니까. 말없이 고개 숙이던 존재감 없는 며느리였으니까. 본가 어르신께서 노하실 것이오. 노하시든 말든 그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내 삶은 내가 정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팽팽한 침묵이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복순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 뒤로 마을 안악내 서넷이 서 있었다. 영희 어머니도 있었고 매일 글방에 오는 젊은 과부 춘자도 있었다.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선생님이여. 무슨 볼일이 있으면 말끔히 하고 가시오. 하지만 데려간다는 소리는 마시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었다. 순덕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순덕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은 순덕을 물건 취급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이 순덕을 사람으로 대했다. 선생님이라 불렀다. 지켜주겠다고 나섰다. 이것이 가족이 아니면 무엇인가?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족을 만든다. 남자들은 더 버티지 못했다. 몇 마디 더 주고받은 뒤 결국 돌아섰다. 등을 보이며 마을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순덕은 끝까지 지켜보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순덕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복순 할머니가 어깨를 잡아주었다. 춘자가 물을 떠왔다. 영희가 순덕의 치마를 잡고 올려다 보았다. 선생님 괜찮아? 순덕은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시가의 그림자가 물러간 자리에 순덕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온전히 마주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오직 순덕으로서, 이 마을의 선생님으로서, 제 두 발로 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날 밤 순덕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써보았다. 남의 성 뒤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오직 순덕이라는 세 글자를. 먹물이 번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이렇게 아름다운 줄도. 다음 날부터 순덕의 걸음은 달라졌다. 어깨가 펴졌다. 목소리가 한 뼘 더 커졌다. 글방에 들어서는 아이들 앞에서 순덕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도망쳤던 밤을, 빚쟁이 행세를 했던 나를,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감추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다. 살기 위해 뛰는 것이다. 너희도 기억해라. 견딜 수 없으면 떠나도 된다. 떠나는 것도 싸우는 것이다. 아이들은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수천 번 되뇌어야 할 말이었으니까. 봄이 왔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호박이 싹을 틔웠다. 순덕은 그 여린 줄기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물 한 모금으로 버텼다. 그리고 지금 뿌리를 내렸다. 누가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을 만큼 깊이.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글방 문을 열어야 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살아야 할 이유로, 그것만으로. 세월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두 아름은 더 굵어졌고 순덕의 글방을 찾아오던 아이들은
어느새 장정이 되어 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글방은 이제 학당이 되었다. 작은 마루 하나로 시작한 그 자리에 방이 둘 늘었고 마당에는 평상이 놓였고 처마 밑에는 아이들이 쓴 글씨가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었다. 순덕이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것이었다. 제 손으로, 제 시간으로, 제 땀으로. 가을이었다.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의 주홍빛이 무르익는 계절이었다. 순덕은 학당 마루 끝에 걸터앉아 마당을 내다보았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덕은 이 풍경이 얼마나 오랜 싸움 끝에 얻어진 것인지 생각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마루도, 이 마당도, 이 이름으로 불리는 삶도 순덕아. 뒤에서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루로 올라오는 할머니의 등은 예전보다 한 뼘은 더 굽었다. 머리카락은 온통 하얘졌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처음 순덕을 마주했던 그날처럼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맑은 눈이었다. 순덕이 얼른 일어나 할머니 팔을 잡았다. 복순 할머니가 마루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더니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아가, 내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순덕이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내가 처음 우리 집 앞에 섰을 때 비 때문에 쫓겨났다며 고개를 못 들던 그때 나는 알았어. 뭘요? 내 눈빛에서 알았어. 이 사람은 절대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라고. 순덕의 숨이 멎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주저앉는 사람의 눈은 바닥을 봐, 땅만 봐. 하지만 내 눈은 달랐어. 고개는 숙여도 눈알은 앞을 보고 있었어.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살펴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살아남을 사람의 눈이야.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 손이 문을 열어주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순덕은 뼈로 알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한 거야. 복순 할머니가 순덕의 손을 도닥였다.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훈장보다 무거웠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지나온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명문가의 며느리. 그 이름 뒤에 숨었던 날들이 떠올랐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큰 집에서 잠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이 안락했다. 배고프지 않았고 춥지 않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새장이었다. 금으로 만든 새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종류의 안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순덕은 돌아보았다. 이 학당은 크지 않다.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지붕이 새기도 한다. 비단 옷은 없다. 큰 집도 없다. 하지만 이 자리는 순덕의 것이다. 누가 빼앗을 수 없는 제 힘으로 일궈낸 제 이름이 새겨진 자리다. 명문가의 이름이 주는 안락함과 자기 힘으로 선 자리의 존엄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안락함은 조건부였다. 누군가 허락해야 유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존엄은 달랐다. 스스로 선 자리에서 솟아나는 것이었다.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다. 순덕은 생각했다.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끝이라고 믿었던 그 지점에서 순덕은 방향을 바꿨다. 밑바닥이었기에 가능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었기에 올려다볼 수 있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주저앉으면 끝이 된다. 하지만 일어서면 그곳은 출발선이 된다. 노을이 깊어졌다.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남색으로 물들어갔다. 복순 할머니는 어느새 순덕의 어깨에 기대어주는 듯했다. 순덕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가만히 안고 있고 싶었다. 마당 저편으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 어딘가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이었다. 그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다. 하지만 순덕에게 이 일상은 기적이었다. 도망치던 사람이 머무르기를 선택한 자리, 숨기던 사람이 드러내기를 선택한 삶,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지금 이 순간이 된 것이었다. 순덕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 이 마루 위에 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노을을 바라보는 순덕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거친 바람을 다 맞은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처마 밑에 걸린 아이들의 글씨가 바스락거렸다. 순덕은 미소 지었다. 내일도 이 문을 열 것이다. 내일도 아이들이 올 것이다. 내일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제 이름으로 제 두 발로. 결국 순덕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재건했다. 명문가의 이름도 누군가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진정한 존엄은 가문이 아니라 자기 두 발로 선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 순덕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 바닥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가장 넓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선 자신이 그 누구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가을 바람이 한 줄기 더 불어왔다. 순덕의 치맛자락이 나풀거렸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어깨 너머로 전해졌다. 순덕은 그 무게가 좋았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순덕이 걸어온 길의 증거였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별 하나가 먼저 떴다. 순덕은 그 별을 올려다보았다. 수년 전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들였던 밤에도 저 별이 떠 있었을 것이다. 그때의 순덕은 보지 못했다.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으니까, 발밑만 보며 걸었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별을 본다. 그리고 안다. 저 별빛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다. 넘어진 채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패배다. 순덕은 눈을 감지 않았다. 바닥에 엎어져서도 눈을 부릅떴다. 앞을 보았다. 그 한 발이 천리가 되었다. 그 천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되었다. 학당 안쪽에서 풍경 소리가 울렸다. 맑고 단단한 소리였다. 순덕이 직접 달아놓은 것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흔들리는 것은 서 있다는 증거라고. 복순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다. 순덕이 팔을 내밀자 할머니가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어둠을 맞이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여기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다. 마을이 잠들어가고 있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다. 내일을 위해 문을 닫아야 했다. 학당의 나무 문을 양손으로 당기며 순덕은 생각했다. 이 문을 여는 일을, 닫는 일을 내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존엄이고 삶이라는 것을.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숨지 않아도 되는 내일. 순덕은 그것을 이미 쥐고 있었다. 제 두 손 안에 단단히.